오늘은 지난 9월 12일 날 있었고 13일 날 공개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그 관련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왜 이 시점에 김정은이 직접 이 시설을 공개했는지 배경, 목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월 13일 날 공개가 됐죠. 12일 날 현지 지도 형식으로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연구소와 핵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를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시설은 일부 보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것은 영변 핵 단지에 있는 것을 2010년에 미국의 지크 프리더 해커 박사죠. 2010년에 갔을 때 자신들의 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것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보 당국은 여러 군데를 놓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보여준 것은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정보 당국은 확실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간 연구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영변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설이 굉장히 새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영변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죠. 또 하나는 영변 핵 단지에는 일정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는 않대. 그렇다면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령인 김정은이 그곳에 직접 가서 현지 지도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 물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는 다르게 이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호복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안위를 생각해서 영변보다는 이쪽 강선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종의 추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하죠. 그 핵물질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죠. 플루토늄이란 연료를 쓰고 나서 나중에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기급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이 우라늄인데요. 이 우라늄이 일반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매우 미량밖에 없습니다. 아주 미소한 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농축을 해서 무기급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북한에서는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영변 원자로에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0년 해커 박사 그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도 사실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됐었죠.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무기급 핵물질을 만드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이 시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핵물질을 증대한다. 핵물질을 증대한다는 것은 핵무기 수를 늘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북한 발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라고 이제 김정은이 지시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고요. 또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늘려라.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 능력을 더욱 높여라. 신형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렇다면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더욱 확장해서 그만큼 핵물질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북한이 스스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늘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핵을 갖고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핵물질을 더 고도화, 다중화, 다량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을 향해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의 그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을까? 첫 번째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사실상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이런 식의 자신들의 의도와 목표를 밝혔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주 지속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겠다는 그 모든 능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에 그들이 화산 경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 핵 방아쇠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련했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한국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핵에 대한 모든 작전 계획 능력과 실질적으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실전 부대의 위치까지 그리고 그 능력까지 다 시험을 했죠. 4월, 5월 두 달을 연속해서 그 능력을 스스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는 한국을 향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고 이것은 이미 작전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되돌릴 수 없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그렇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핵물질을 계속 만들겠다라는 거죠.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간다.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의 핵의 물질, 핵 탐지 숫자는 더 늘어나고 우리가 한국을 향한 공격 능력을 훨씬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말려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말리는 방법은 사실상 핵 보유로 인정하고 핵 군축으로 가자.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일이 직접 보여줬느냐? 거기도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은폐가 용이합니다. 그 의미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도 있어야 되고 냉각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굉장히 적은 규모의 시설에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은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설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이 핵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북한에 강산 외에도 여러 군데 한 4-5군데 더 있는 것으로 첩보상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은폐가 가능한 시설이 북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앨 수 없다라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김정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2019년 2월입니다. 하노이에서 당시에 미북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이 핵 물질 생산 시설을 다 공개해라. 그것을 신고하고 그것을 사찰을 하자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영변의 시설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깨고 나오니까 그때 당시 최선희 부상을 보내서 영변 핵시설 전체를 자신들이 신고하고 사찰하고 거기에는 IAEA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찰단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했던 것을 직접 자신이 나서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다시 협상하더라도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기할 생각 없다. 2019년에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지. 있어. 봐. 분명하게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도 이거 포기할 생각 없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역습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을 다시금 돌려주는 그런 또 정치적인 상징성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세 번째가 제일 불편한 얘기인데 김정은이 일종의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내 현재 여론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7월, 8월 미국의 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강 정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양당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가 다 빠졌습니다. 2020년 대선, 2016년 대선에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다 빠졌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해석이 그 당시에 제기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왜 뺐는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정강 정책에 직접 참여했던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이 나왔어요. 북한 비핵화 왜 빠졌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인식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 미국 내 워싱턴 내 민주공화당의 핵심 전략가들 생각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는 정강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콜린 칼의 그 브리핑을 다 들어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것을 한미가 확장 억제를 통해 강화한다. 그 능력이 커질수록 북한이 오히려 핵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들의 인식의 출발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제가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김정은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비핵화 안 하고 핵 군축으로 하겠다. 사실 근데 핵 군축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핵 군축의 최종 단계는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통용되는 핵 군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 수준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핵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 군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당연히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받은 의미가 있는 핵 군축으로 들어가겠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북한은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여주고 더욱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시설까지 있었고 이제는 이 시설이 공개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할 것이냐.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올 한 해 들어서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명백하게 일종의 배합전을 하겠다. 배합전이라는 것은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말 그대로 배합해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재래식 전쟁 상태에서도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긴장 수위를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위협의 수준을 높입니다만 미국을 향한 위협의 수준은 현재 그렇게 높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시험을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화성 18형이라는 것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고요. 또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보여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 고체 연료는 그만큼 기동력이 좋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하기 있기 때문에 탐지 식별이 더 까다로운 무기체계죠. 그리고 뭐 이거는 100%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탄두 탄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 포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들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안 하고 있다. 그 의미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의 능력,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농축 우라늄 대표적인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만큼 자신들의 핵 탄두가 늘어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타격 수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9월 8일 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발사 차량에 바퀴가 12축짜리 바퀴를 보여줬는데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대치가 11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미사일을 얹는 그런 발사대거든요. 신형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화성 18형 고체형을 개량해서 더 큰 형태로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일단 발사 차량을 보여줌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한 미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자신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라는 거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타격의 위협을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김정은이 좀 이렇게 위협의 수준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북한이 매우 영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현재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여론을 잘 아니까 여기서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 오히려 자신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거나 하면은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트럼프한테 공격을 할 겁니다. 저렇게 미 본토를 직접 위험하게 공격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트럼프도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는 수세니까 김정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정 수준 수용해야 되지 그것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정책, 더 확실한 제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신중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물론 이러다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패착이 될 것이다. 만약 안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재작년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이 되고 더군다나 올해 정상화 75주년이고요.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이미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북한도 이른바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 관계가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 한 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라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전략적 경쟁에서 훨씬 더 전면전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위 관료의 상호 방문도 이루어지고 핫라인도 다시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버린다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가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다. 이건 중국 탓이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공화 양당 공이 중국 때리기는 계속됩니다. 양당의 정강정책의 차이와 강도는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양당 모두 이미 공표해 놓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의 책임론을 중국한테 돌린다면 훨씬 더 강경한 중국 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정말 유리한 판으로 이끌어가느냐. 아까 별의 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북한의 별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북한의 오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한미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정권의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향해 사용할 수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핵을 통한 강압적인 외교 수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북한을 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미가 김정은에 대해서 확실한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을 참수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건데요. 모든 현대전에서 전쟁이 나면 적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이제 highly valued target이라고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죠. 거기에 한국과 미국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활용하는 핵 강압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의구심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국이 공화당이 됐던 아니면 민주당이 됐던 핵 군축으로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도 저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핵 군축으로 들어가는 순간 1968년 이후에 만들어진 비확산 체제, 거기에는 미국을 포함한 중국도 들어가고요, 러시아도 들어가고 5대 핵 강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텐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굉장히 여러 말을 하지만 트럼프는 고립주의는 아닙니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 의미는 최소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제 질서에 미국한테 유리한 것을 다 부인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